지금 제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좀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부대에 가서 정말 이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바보 취급 당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나중에 승진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인정 받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진짜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고 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하루에 1초라도 한 달이면 1분 또는 1년에 하루라도 저런 고민을 한 사람들 저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못 살지만 그렇게 살고 싶진 않지만 나도 출세해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고민한 사람과 고민하지 않은 사람 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 경험상 물론 이제 이런 고민이 정말 유익한가 뭐 쓸모 있는가 이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하는 지휘관하고 전혀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자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지배하죠. 하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고,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정권 때 그랬죠. 교육부를 이제 인적 자원부, 교육 인적 자원부라고 이야기한 거죠. 학생 하나가 다 자원이에요,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너는 기계와 같은 부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전주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뭐 백화점 가면 이제 밑에서 그 주차 좀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원이구나. 누가 저 사람에 대한 인격을 보기보다는 저 그냥 시급 얼마 받고 저렇게 그냥 하루 알바 뛰고. 근데 저 사람이 굳이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바꿔도 전혀 효율적이 못하면 그 사람 자르거나 다른 사람 대체할 수 있는데 나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나도 그냥 대체할 만한 내가 갖고 있는 인격이나 나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꿔도 무방한 너는 있어나 없으나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이제 물질주의죠. 그러니까 세상을 평가할 때 모든 물리적인 특징, 물질적인 것들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돈 얼마 갖고 있냐, 돈 얼마 벌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냐 이것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이제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제 보들레르는 모더니티라고 얘기해요. 모더니티. 그러니까 모더니티는 인류 역사가 거의 한 3,500년 가까이 됐는데 문자 이후에죠. 가까이 됐는데 거의 3,500년 중에 3,400년, 3,300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살았어요. 이제 농경, 수렵, 채집, 그다음에 기독교 또는 공동체의 삶들을 살고 있었는데, 자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이제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발견하면서 초월적인 것들이 사라졌죠. 우리가 현미경 보니까 마음이 없어요. 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다 찾아보면 존재하잖아요. 신도 멀리 우주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원경 보니까 돌덩어리만 있지 신이 존재하지 않죠. 자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것들이 사람들에 대한 상실감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 거죠. 내가 신을 믿었고 사랑을 믿었었고 뭔가 인간의 절대 고귀함들을 믿었었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무너지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도 하나가 바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만큼 사람들을 살상하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악의 근본성이에요. 악의 근본성.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사자가 배고파요. 그럼 양 한 마리 잡아먹고 닭 한 마리 잡아먹고 끝나죠. 배고프면. 그거 다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돼지 쳐보신 분들이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 이제 돼지를 쳐본 적이 있는데 돼지 밥을 주면 엄마가 처음에 와서 다 핥아 먹어요. 근데 배가 부르면 뒤로 딱 밖에 가고 나머지 새끼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한도가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는 순간 더 이상 동물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인간들은 뭐죠? 인간들은 동물 농장에 보시면 어떻게든 이제 부를 축적하죠. 내가 먹을 것도 충분한데 그거를 나의 아들, 나의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까지 전부 다 생각을 해요. 쓸모없는데 다 썩어버릴 건데. 그런 거. 또 생각해보세요. 유태인을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죠. 스탈린은 볼셰비키 혁명 때 1000만을 죽였어요. 자, 1969년부터 79년까지 그 마오쩌둥이 중국 문화혁명
8천 내지 1억을 주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공식적인 보고들이에요. 지식인들. 자, 인간이 얼마만큼 악랄한가. 그러니까 사자나 곰은 한 마리, 뭐 한 명 죽이고 말지만 인간은 이 단추 하나, 생각 하나, 느낌 하나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수천 명, 수백만을 죽일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이제 악의 근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바로 모더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구조죠. 왜?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뭐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도시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농사 지으면 먹을 거 먹고 또 뭐 전쟁 나면 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항상 불안한 거죠. 내일 먹어야 될 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그것들을 방비책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들레는 이거 근대의 특징을 일시성, 탈주성, 순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게 사라져 버렸어요. 영원한 게 더 이상 항상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자, 옛날에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1년이 쭉 주기적으로 돼 있죠. 봄에는 뭐하고, 여름에는 뭐하고, 겨울에는 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는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저 부분이 다 도시로 들어가서 빈민 노동자가 돼요. 근데 이 공장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다 자원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계속 고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노동시간 8시간씩이라 옛날에 애들만 해도 12시간, 18시간씩 이래서 그냥 뿌리를 뽑아 먹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일단의 그 예술가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아방가드라고 얘기해요. 아방가드는 이제 돌격대라고 하는 말인데 아방가드는 우리가 이런 삶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든지 물질 문명 이런 것들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세계를 초월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모더니즘의 사조는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추상화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정부라 구상화 이런 데에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자본의 힘 또 우리가 세뇌받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세계관에 의해서 전부 다 오염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걸 벗어나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말할 수 없는 거, 또 우리가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거 단순하게 우리가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모더니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모더니즘 운동은 또 1960년도에 말기 암처럼 죽어요. 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데 언제 그런 거 뭐 추상화 그리고 뭔가 그 이데올로기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밥 먹는 거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예술가들, 철학가들, 문인들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말 우리 원초적인 상태로 또 우리가 정말 훌륭하거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자, 그게 번번이 다 좌절해요. 왜?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공해야 되면 어떻게든지 능수능란하게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 뒤통수 치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그걸 하시되 적어도 하루에 1초, 한 달에 1분, 1년에 하루 정도는 고민해봐라. 고민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름다운 삶인가? 적어도 이 수치심, 그리스 철학 중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수치심인데 아이스크로스라고 하는데 수치심이 있고 없고가 또 큰 차이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내가 수치심을 느끼느냐. 이게 좀 정말 중요한데 정말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우리 주변에는 전혀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 내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이제 김요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평생 살아가시면서 적어도 순간순간 내가 좀 잘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지향하고 있나, 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고 이런 것은 또 이제 행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덕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 덕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고도화시킬 것인가,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지금 있는 현상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보다 더 아름다운 삶 또는 훌륭한 삶 이런 것들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덕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영혼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이제 이성적인 것, 그다음에 또 이제 비이성적인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을 따르는 부분. 자,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하고 있고, 자, 우리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부분 또는 비이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을 따르는 부분에서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이제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그런데 이성은 논리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1 더하기 1은 2죠.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경우도 없고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명제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논리적 형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 철저하게 과학이나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제 또 그 비이성적인 부분, 이런 비이성적인 부분은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예요. 이 감정적인 상태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는 이제 프로이트나 이제 융이 심리학을 하나 개발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정신 분석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적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성적인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참,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빛이 우리 눈에 망막에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정보들이 초당 수십만 건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 이성이 머리가 다 계산해서 뭔가 설명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머리가 뻥 터져 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표준사회 과학 이론이에요.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일일이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것에 맞는 합리적인 솔루션을 만들고 그래서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한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자라고 얘기하는 이건 뻥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인간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모듈이 이미 설정이 돼 있고 그 모듈에 의해서 순간순간적인 판단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이게 이제 1983년도에 벤자민 리벳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심리학과 교수가 한 실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의 부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가 팔 들고 싶으면 팔 들고, 팔 내리고 싶으면 팔 내린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없다라고 하는 그 검증 결과가 바로 리벳의 자유의지 부정 실험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리벳이 피실험자에게 자기가 팔 들고 싶을 때 시간을 보고 그걸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팔 들고 싶다라고 하는 시간에 0.2초 또는 0.5초 전에 먼저 뇌가 반응해요. 우리 뇌가 반응하고 그 뒤에 내가 들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그거 그 다음에 팔을 올리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올리고 싶고 그래서 내 뇌에 영향을 미치고 내 뇌에 의해서 내 팔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적인 방식으로는 거꾸로라는 거죠. 뇌가 먼저 반응하고 그러니까 무의식이 먼저 반응하고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행동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2008년도에는 그 벤자민 리벳 실험 연구소에서 드러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10초 전에 뭔 일 할지 이미 판독할 수가 있어요. 뇌에서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자, 요즘에는 이제 fMRI라고 그래가지고 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전부 다 기록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존재하지 않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훨씬 더 이제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나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리고 나는 왜 아름다운 삶을 이끌어 가는가. 이게 정말 이제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제 그 연결 부분이 바로 이제 비이성적인데,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건데, 이성을 따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적인 것과 이 비이성적인 것의 접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런 영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놓으면 그 사이에 금이 생겨요. 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색이 겹치면서 그 사이에 뭔가 그 가로막는 선이 생기는 것들이죠. 자, 그런 영역이 바로 이제 저 세 번째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 영역도 내가 손을 못 대요. 또 무의식적인 영역도 내가 손을 못 대요. 자, 그런데 이게 서로 겹쳐졌을 때 우리에게는 뭔가 작용할 만한 어떤 제3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되게 신기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진화 심리학에서는 25만 년 전부터 인간들이 그런 어떤 무의식들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포가 바뀌고 우리 어떤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진화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만 유일하게 진화의 법칙을 뚫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983년부터 지금 인공 수정을 하게 되죠. 처음에 이게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공 수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죠. 자, 이제 그 인공 양도 만들어내고 염수도 만들어내고. 자, 인간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인간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복제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고,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인간이 진화 법칙에 의해서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끌려왔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바뀌죠. 자연을 바꾸고 어떻게 보면 인간 생명을 조작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생명윤리인데, 인간의 생명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워낙 과학기술, 이거 과학기술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돈이 드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 이 아젠다를 먼저 섭렵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약 한 번 개발해 보세요. 수십억, 수백억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아무리 법으로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국가에서인지 또 야망이 있는 과학자들은 그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런 어떤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을 따르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물리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이것들이 우리를 딱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사이에서 뭔가 비좁은 영역에서 스스로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덕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덕. 어떤 방식으로 나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바로 이 덕의 유형 또 덕의 이제 발생 지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유의 덕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이건 가르침 또는 품성에 덕은 습관의 결과로 얻어진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자, 이제 똑같이 다 이제 습관이나 또는 이제 훈련이나 아니면 뭔가의 이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는가, 이제 끊임없는 반복이죠. 끊임없는 반복. 우리에게 이제 이런 어떤 루틴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뭐 내가 술 먹는 게 루틴인가, 아니면 잠자는 게 루틴인가. 이제 그런 루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는 이제 찐득이처럼 동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루틴을 내가 만들고 있는가,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나의 어떤 잠재적 가능성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목적들이 있는가. 여러분들도 다 이제 공부 잘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장교가 되시는데 그 출판된 도서 중에 이제 서울대 애들이 쓴 다이어리를 모아가지고 한 100개인가 150개인가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공통적인 요소만 뽑아서 이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다이어리의 첫 번째 가장 공통적인 요소가 뭔지 아세요? 네? 루틴이요? 땡. 뭐일 것 같아요? 다이어리 열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던 건데. 자기 예언. 그렇죠. 비전.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뭐 검찰총장이 되겠다든지, 나는 유명한 과학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다이어리 예외 없이 항상 첫 장에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뭘 하게 될 것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루틴이 나와요. 이거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뚜렷한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루틴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루에 뭐 3시간 이상 10년 동안 똑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냥 전문가라고 스페셜리스트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다가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그 정명훈 씨를 파리에서 한 10년 전에 만났었는데, 파리 한인교회,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저도 이제 파리 여행하다가 거기를 갔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그 옆에 사람이 물어봤는데 하루에 이제 몇 시간 연습하세요? 정명훈 씨 아시죠? 차이코프스키 그 은상,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가지고 은상을
받으신 분인데 천재 중에 천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하루에 4시간씩 연습하고 콘서트가 있을 때는 6시간 연습해요. 안 그러면 손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피아니스트지만 그런 루틴이 자기 자신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게 오늘 뭐 굉장히 뭐 좀 부황부황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황부황한 이야기가 하나로 결과물로 만들어지거나 형상화 되기 위해서는 피를 깎는 어떤 각고의 노력 또는 각고의 루틴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전투 기술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우리가 정말 유능한 한 명의 장교가 배출되기 위해서 또 유능한 어떤 조종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어떤 반복 훈련 또 이런 습관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자, 우리의 삶 자체도 저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또 분명한 의지 또는 그런 어떤 선언 또는 고민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 갈지. 아까도 이제 빗살무늬 토기 얘기했었는데, 빗살무늬 토기를 X자로 할 것인지 Y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모로 할 것인지 그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2박 3일, 3박 4일 계속 반복해야 되고, 도끼, 섹시 도끼도 만들려면 그것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좀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과정들을 겪을 때만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저거 뭐 하지? 여러분 이제 그거 아시죠? 어떤 아이가 그 도화지에다가 검은색을 계속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가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 같아요. 도화지에다가 검정색만 칠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가만 놔둬보자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계속 검정색만 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정신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애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도화지 100매를 검정색 칠하면서 검은 코끼리를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검은색만 그리니까 미쳤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면 루틴만 하고 있으니까 얘 발전도 없어. 그냥 현상 수준만 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원대한 꿈이 있잖아요. 지금 도화지 100매에다가 큰 그림을 그리는 지금 한 가지 단계인데, 자, 이게 볼 때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런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 이게 모여져야, 일단 도화지 100장이 모여져야 그림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장자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참새들이나 맵새들은, 자, 위대한 새들이나 위대한 존재들을 보면 비웃어요. 여기서 그냥 팔짝팔짝 놀고 그냥 살면 좋은데, 자,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은 폭풍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한번 날려면.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워낙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공기 저항만은 되지 않고 폭풍이 필요한 거죠. 근데 폭풍이 언제 올지 몰라요. 1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근데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올 때까지. 근데 한번 폭풍이 불면 그 폭풍을 타고서 수백만 킬로를 날아가는 것들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장교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참새처럼 살지 마세요. 메추라기처럼 살지 말고 그냥 이거에 조금 저거에 조금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좀 규모 있고 광대하고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천문학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소대원들, 여러분 부대원들 또 대한민국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참 쓸데없다, 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큰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서 나의 삶을 확대시켜 나가고 또 그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도화지 100장을 그리는 것처럼 그 루틴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자, 이런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먼저 해야죠. 먼저. 그러니까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기타도 마찬가지고 쳐봐야 기타리스트가 되고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뇌에다가 그런 정보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유명한 기타리스트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아니죠. 자, 끊임없이 시행착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여기다 이제 PPT는 안 넣는데 그 데센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데센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남는 시간에, 그전에는 제가 오토바이를 탔어요. 근데 오토바이를 할리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할리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걸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뭐 사과 같은 건 잘 그려요. 왜냐면 간단하니까. 근데 이제 제일 그리기 힘든 게 인물이에요. 인물. 왜냐하면 이제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인물에는 명암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뭐 처음에 이제 자포자기 지금도 이제 안 되는데 이제 아그리파 이제 그 대리석 석고상을 그리는데 그걸 한 수십 번 그랬는데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이제 구조는 잘 잡는데 선생님이 보면 좀 재능이 없는데 그만두시죠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자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하루에 똑같은 그림을 30장, 40장씩 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서 대학 가고 또 활동하면서 이렇게 그림이 드는 거지 그거 안 하면서 대생 연습 안 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딱 잘 그리고 멋있고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멋진 화가, 가장 멋진 예술가는 그것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 여러분들 잘 아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이제 피카소하고 마릴론 몬로하고 만나가지고 피카소가 이제 마릴론 몬로 데생을 그려줬어요. 이제 마릴론 몬로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 그림 3천만 원 내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 스케치 조금 해줘가지고 뭔 3천만 원 받냐고 그러니까 피카소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그림 그리기 위해서 30년 동안 데생 연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끄적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 사람의 인생 전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 그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피카소를 존중하는가? 왜 위대한 예술가라고 이야기하는가? 똑같은 빨간색 그린다고 다 같은 화가 아니거든요. 자, 그 사람이 어느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질감이 다르고 색채가 다르고 구도가 다른 거죠. 그냥 문외 안에 볼 때는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디테일한 그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해온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덕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그런 어떤 과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파토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니야, 에토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토스.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부분은 우리가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로고스는 우리가 논리적인 형식, 뭔가 이제 논증하거나 뭔가 비판적인 사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는 이미 원초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고한다고 할 때는 항상 수학적 사고든지 논리적 사고. 예를 들어서 이제 70점 맞아왔다고 그러면 70점이라고 하면 1 사이에서 100. 그럼 공부를 잘한 거고 1 사이에서 1000점 그러면 이제 공부를 못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논리적 공간, 1에서 100이든지 1에서 1000이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이라든지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어떤 육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논리를 벗어나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논리를 벗어나야만 실질적으로는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세계 가장 궁극적인 것.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플랑크 스케일로 들어가려면 논리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을 설명할 때 뭔가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뉴턴의 역학으로 가게 되면 원래 운동만 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이제 시작이나 끝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물질은 계속해서 운동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지구 밖에 나가야 돼요. 왜? 지구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떨어지고 멈추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눈에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을 뽑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 지구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머물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로고스적인 측면이고, 그다음에 파토스적인 측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의, 우리 감정적인 측면들. 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소중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문학이든지 시다든지 뭐 예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들인데 이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들 이제 연애하실 때는 항상 이 로고스보다는 파토스를 중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 특별히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들이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아니에요. 여성들은 무조건 관계예요. 파토스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셔야 되고, 무조건 그대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이걸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게 세계예요. 그게 세계니까, 그게 진짜 세계니까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남으시려면 저런 로고스적인 것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어렵죠. 이제 어려운 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뭐 저거에 이제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포커스 맞추고 있는 건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없어요. 없는데 저는 로고스와 파토스가 연결이 되면서 생기는 사이의 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에토스는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것은 파토스와 로고스만 주어져 있는데, 자, 에토스는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화 한번 보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낭떠러지인데, 자, 자기가 한 발 디디면 계단이 하나 생겨요. 그 다음 발 디디면 또 다른 계단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들을 쭉쭉 가서 다음 길을 넘어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계단이 생기면서 그것이 하나의 길이 생기는 거죠. 자, 산속에 난 눈길도 생각을 해보세요. 눈길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밟아야만 눈길이 생기는 거죠. 눈밖에 없는 것들이죠. 자, 그게 바로 저런 에토스예요. 자, 저 에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에틱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에틱스라고 하는 건 이제 윤리 또 도덕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덕적 규범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훌륭하지라고 하는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여성을 차별하고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에토스가 나올 수 없겠죠. 끊임없이 갈등만 생기는 거겠죠. 자, 이제 그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한 17명 정도 난파가 돼가지고 사는데, 거기서는 이제 인간의 가장 그 악한 부분들을 드러내죠. 서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순자의 성선설 이해해서 아이들은 되게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자기들끼리 있었을 때 서로 죽이고 또 남의 거를 약탈하고 서로 뭔가 권력을 주기 위해서 그런 암투를 벌이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된 형태의 에토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똑같은 설정인데 산호초라고 하는 섬에 보면 거기 애들이 또 서로 돕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출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마음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그 사회에서 무언가를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지향점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가치,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살고 있고, 뭐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쿠바라든지 뭐 다른 이제 공산 국가에서는 평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절대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어느 사회에서 어떤 에토스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활 세계 또 삶의 세계들을 만들어 가고, 또 그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행복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어떤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거죠. 적당히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용.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윤리적 특성 중에 하나인데, 자, 그 그리스 말로 이제 메덴 아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기가 어떤 성취한 것에 대해서 막 너무 자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정말 훌륭하고, 나는 정말 위대하고, 나는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해야 돼, 또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편하게 느끼는 거리감이 있어요. 너무 너무 다가가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죠.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로 밀당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게 뭐 연인이든 부모든 어떤 사람이든 이 상대적인 거리가 있어요. 연인이면 더 가까워져야 되죠.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또 이제 동료나 또 친구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과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너무 또 가까워지면 이제 미주알 고주알 또 다 참견하죠.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면 사람들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이걸 숨통을 좀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1년 365일 뽀뽀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할 일도 있는 거고, 자기 직업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뭔가 좀 오픈 스페이스를 열어줘야 되는데,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뭐 입고 싶은 대로, 너는 무조건 나를 따라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부담스럽죠. 항상 올 때마다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아무리 좋은 행동, 아름다운 행동, 선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그것도 지나친 법이 있다는 거죠. 지나친 법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한계효용이라고 이야기하죠. 피자가 먹고 싶어서 피자를 먹는데 첫 조각은 되게 맛있죠. 근데 두 번째 조각, 세 번째 조각 먹을 때는 떨어져요. 효용이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 사회를 너를 위해서 이야기한다. 자, 그렇게 나발 불고 다니면 처음에는 아 그래 고마워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한계효용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멋있다, 훌륭하다,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다시 턴해야 될지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좋음이나 선이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처럼 계속 변해가요. 우리 시대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것들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냐 일본 땅이냐 어떻게 알아요? 땅 퍼보면 알아요? 모르죠. 이건 시대적 상황이거든요. 공동체적인 상황이고.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윤봉길사나 안중근사 우리나라의 입장에 따르면 독립투사지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테러리스트죠. 왜 똑같은 사람들을 애국자로 보고 테러리스트로 보는가? 자, 맥락에 따라서 우리 컨텍스트라고 하는 맥락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행위에 대한 평가,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아 이거는 X야, 이건 Y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자, 그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적 거리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중용, 메소티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건 산술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의 중용이 뭐냐, 5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운동 선수들은 밥을 많이 먹어야 되죠. 밥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중용은 뭐 밥 3그릇, 4그릇일 수도 있고 나한테는 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는 밥 반 공기일 수도 있고 근데 뭐 밥 3공기가 절대적인 거고 밥 반 공기가 절대적인 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줄자라고 얘기해요. 줄자. 자, 플라스틱 자는 직선 거리에 있는 건 잴 수 있지만 좀 굴곡이 있거나 커브가 있는 것은 재면 끊어져 버려요. 자, 이걸 재기 위해서는 줄자가 필요한 거죠. 유연한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한다, 어떤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도 내게 줄자가 있는가? 내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고민하고 또 사람들을 뭔가 이끌어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더라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돌격 앞으로 끌고 간다라고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대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를 자유롭게 이끌고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어느 하나의 단계만 그것이 완벽하다,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용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이제 강의의 이제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탁월함이 그냥 단순하게 탁월함이라고 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급화 단계, 단계적인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의 최종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이 되는 신과 같이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귀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귀족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은 이제 아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리스토스.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크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아리스토스가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크라테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지배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아리스토스가 뭐냐? 자, 아리스토스는 영어로 베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9세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9세 최상급인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최선자 정치라고 얘기해요. 최선자. 가장 좋은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혈통 관계로 이제 이어져 가지고 귀족이라고 하면 또 약간 이제 구시대 유물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제 플라톤은 국가편에서 전문가 논증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논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탔는데 이 기장이 면허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수술 때 맹장 수술 받으러 왔는데 의사 면허가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수술 받겠어요? 그 비행기를 타시겠어요? 절대 안 그러시죠.
자,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을 굉장히 잘 해내고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격을 부여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마스터라고 얘기하죠. 장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전부 다 그런 장인들이 필요한데 왜 정치에 있어서는 그런 장인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 경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포섭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국가가 어떤 형태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건데 왜 거기에는 전문가를 뽑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안으로서 철인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수호자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제 군 장교로 뽑아서 그 사람들 중에 30년 동안 이 변증술이라고 하는 철학적 교육을 시켜서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마스터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사람 중에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 논쟁이에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최선자 또는 이제 아리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이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가?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이든지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자,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마치 조종사가 필요하고 마치 선장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정치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제 전문가 논쟁입니다. 자, 그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이 귀족이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보면 귀족 그러니까 그리스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민주주의가 지금에서는 조금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민주주의였고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다 그 제비 뽑기로 직무들, 그러니까 그 직책들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이제 훌륭하기 때문에 뽑은 이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이 이 사람을 우리의 통치자로서 또는 이제 우리의 장군으로서 뭔가 인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거였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계속해서 이런 뭐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치자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 변질되긴 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제 유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사람들의 수준을 다 일정 부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 관리했죠. 그래서 그리스에는 BC 5세기경에 거의 한 20만 정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4만 내지 5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 노인들, 아이들 다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시민의 계급으로 두고 있었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4천 내지 5천 밖에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만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노예인 거죠. 노예 정도. 자, 왜냐하면 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필요하고 그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적을 함양하고 있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뭔가 루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쭉쭉쭉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 여러분 이제 영화에 나온 것처럼 300처럼 스파르타 300인들 자, 수십만의 페르시아 군들을 약 300명이 맞서 싸우는 그런 과정들 또 이제 마라톤 전투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적으로는 너무 열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귀족이라고 부른 거죠. 자, 중국도 지금 13억 인구인데 중국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공산당원들이요. 자, 공산당원들은 뭐 7천 내지 8천만이라고 했는데 인구의 10%도 안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업, 대학 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되게 막 자유스러운 분위기처럼 보이는데 핵심적인 것들을 보면 뭐 상무위원 선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가 통치자 선출하는 거 다 공산당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자, 저런 어떤 유형화 시켜서 우리가 이제 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의 핵심적인 교육의 목표는 저런 귀족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저런 사람들이 사회적 리더가 되고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100년, 200년 써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제 중국 뭐 떼국놈이라고 중국 분도 안 계시죠? 떼국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본 쪽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역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 쓰고 있죠. 뭐 K-팝, K-컬처. 근데 중국과
일본은 역사를 쓰는 나라들이에요.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사회적 이슈들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을 누가 이끌고 가고 있느냐. 아까도 이제 그 문화혁명 얘기했는데, 문화혁명이 안 좋은 것도 있긴 한데, 모 대통령이 그때 10만 명을 외국 유학을 보냈어요. 전 세계 각지에 10만 명의 유학생을 보내서 모든 기술들, 또 자본들, 이런 것들을, 선진 문물들을 배우고 돌아오게 했죠. 자, 일본도 명치유신 때, 1800 초반 때, 자, 난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난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덜란드 학문인데, 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항해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네덜란드였어. 네덜란드, 포르투갈, 여러분들 이제 그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는데, 자, 그때 당시에 사무라이들을 전부 다 네덜란드를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서 발간되는 모든 책들을 다 번역을 했어요. 그걸 난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번역 못하면 손 자르고 막 목 자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이제 그 신식 무기가 들어오고 근대화되다 보니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던 그 지적인 산물들 전부 다 수입해가지고 그걸 일본화시키는 거죠. 지금도 일본 애들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거짓말 안 못하고 정말 좋은 책이다 그러면 다음날 번역돼 버려, 일본어로. 그러니까 좋은 거는 어떻게든지 흡수해가지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게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자, 아리스토스라고 하는 귀족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교육적인 시스템인 거죠. 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게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선비가 있었죠. 선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이어왔던 것이 선비 문화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선비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긴 하지만, 자, 그런 사람들, 유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청렴 결백하면서 국가에 대한 또는 또 민중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한 지도자의 역할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일제가 말살을 시켰는지 뭐 독재 이후에 말살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자, 이게 좀 정말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하죠. 왜? 귀족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 이제 프랑스에서는 귀족들을 우리는 이제 빨간피라고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파란피라고, 블루브로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귀족들은 1%의 귀족들이 있고, 프랑스, 유럽, 뭐 미국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정치인들은 다 귀족 집안 출신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귀족이 아니면 정치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도 존 F 케네디도 마찬가지고, 뭐 프랑스와 미테랑도 마찬가지고, 영국에 있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람들 세우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1%의 귀족들이죠. 자, 1%의 귀족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되게 무서운데 전쟁 나면 다 전선에 나가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귀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반감을 갖지 않아요. 왜? 저 사람들은 기부 많이 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든지 민족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나하고는 다르고 내가 싫어하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들이 바로 저런 귀족적인 탁월함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2500년 동안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 그걸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파이데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양육과 교육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양육은 그냥 먹고 싸고 자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는 거죠. 우리가 국민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교육은 파이데이아처럼 귀족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지금 우리가 뭐 그 의대나 뭐 치대나 이런 그냥 기술자를 생산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구자들,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혁명적인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티브 잡스처럼 다음 세계를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또 한 5분간 쉬었다가 네, 마지막 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